발밑의 노면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다들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 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기반의 전문가 보고서, 이걸 가지고요, 진짜 좋은 자전거도로 포장이란 뭘까?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결국엔 이 포장 하나가 안전, 주행성, 내구성, 이걸 다 좌우하는 핵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국가표준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여기에 보면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내구성, 주행성, 그리고 시인성하고 환경조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품질은 결국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역시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건 안전이죠. 안전. 특히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거. 이거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최소한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지침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최우선 안전 요건으로 꼽는 게 바로 미끄럼 저항성입니다. BPN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식 휴대용 미끄럼 저항 측정 값인데 이걸 40 이상 확보하도록 딱 규정하고 있어요. BPN 40이요? 네. 이 BPN 4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젖은 노면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딱 잡았을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제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BPN 40. 이거 꼭 기억해야 할 숫자네요. 근데 모든 포장재가 이걸 그렇게 쉽게 만족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매끈해 보이는 도로는 비 오면 좀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표면이 매끄러운 콘크리트나 일부 레진 포장재는요, 마른 상태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이게 물기가 있거나 아니면 쓰다 보면 표면이 닳잖아요. 네네. 그러면 BPN 값이 40 아래로 훅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절한 크기의 골재, 그러니까 돌멩이죠. 이걸 사용한 아스팔트 포장은 표면에 요철이 좀 있으니까 빗물도 잘 빠지고 타이어하고 마찰력도 잘 유지가 돼요. 실제 연구에서도 보면 BPN 70에서 85 수준으로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오, 상당히 높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설치 직후에만 반짝 좋은 게 아니라 포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BPN 40 기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재료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긴 내구성도 결국엔 안전하고 바로 연결될 텐데요. 포장이 망가지는 주된 원인은 뭔가요? 그냥 단순히 오래돼서 닿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장 파손은 크게 한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온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균열, 그리고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때 아스팔트가 꼭 눌리는 그런 소성 변형, 또 표면에 있는 골재, 돌멩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골재 탈리 현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겨울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구조를 파괴하는 동결융의 손상,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입니다. 동결융해요? 네, 이런 손상을 막으려고 보통 자전거 도로는 표층 아래에 기층이나 노상 같은 지지층을 두거든요. 하중을 분산시키려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하부 구조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포장 전체 수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울퉁불퉁한 길이요? 자전거 탈 때 이거 정말 피곤하잖아요. 이런 평탄성은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이것도 재료가 중요한 건가요? 이 평탄성은요, 이용자가 포장 품질에 정말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계속 진동이 오니까 피로감도 쌓이고, 심하면 자전거 제어가 어려워져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 평탄성이 재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시공했느냐, 이 시공 방식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시공 방식이요?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요. 아스팔트 피니셔 같은 기계 장비로 균일하게 쫙 깔고 다진 구간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깔고 다진 구간보다 평탄성이 월등히 우수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폭이 좀 좁더라도 반드시 기계 시공을 원칙으로 해야 매끄러운 주행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비 온 뒤에 물웅덩이 생기는 것도 되게 불편한데 배수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흘려보내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배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표면 배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면에 약간 경사를 줘서 물이 옆으로 스르르 흐르게 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포장재 자체가 물을 흡수해서 아래로 쭉 내려보내는 내부 배수 방식. 이걸 이제 투수성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투수성 포장. 뭔가 이름만 들으면 물도 잘 빠질 것 같고 되게 친환경적일 것 같은데요. 요즘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친환경 이미지 때문에 관심은 높은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적용하기에는 좀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요? 어떤? 가장 큰 문제가 공급 막힘 현상이에요. 공급 막힘? 네, 그 포장재 승지 미세한 구멍들 있잖아요. 물 빠지라고. 근데 거기에 흙먼지나 낙엽 같은 이물질이 계속 끼면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수 기능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름만 투수성이네요. 그렇죠. 이걸 막으려면 주기적으로 고압 세척 같은 전문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비용도 그렇고. 게다가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 보니까 일반 포장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그 구멍 속 물이 얼었다 녹으면서 포장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흙먼지 많이 들어오는 하천변 같은 곳에는 더 안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곳에 투수성 포장을 하는 건 거의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수가 잘 되는 하천변 같은 데서는 적절하게 경사를 둔 일반적인 불투수성 포장이 더 효율적이고 오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말에 혹하기보다는 실제 성능, 내구성, 관리하기 쉬운지, 비용은 어떤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하면 흔히 그 붉은색이 떠오르잖아요. 이것도 뭔가 기능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예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서 보면 보행로나 차도하고 시각적으로 딱 구분되도록 포장 색깔을 달리하고 특히 적색 계열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미관 때문만은 아니고요. 교차로나 접속부 같은 좀 복잡한 구간에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여긴 자전거 다니는 공간이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딱 알아차리게 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시인성 확보 기능입니다. 아하, 시인성. 네. 그래서 색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색이 바래지 않고 선명하게 유지되는 것, 즉 색상 유지성, 이것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근데 보통 아스팔트는 검은색인데 색깔을 내고 또 그걸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표준적인 검은색 아스팔트는 시인성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하죠. 예를 들면 알료랑 특수 바인더, 그러니까 골재를 붙잡아주는 접착제 같은 건데요. 이걸 섞어서 색을 내는 컬러 아스콘을 쓰거나 아니면 표면에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도색 방식, 또 아니면 고무칩이나 콘크리트 블록처럼 재료 자체에 색깔이 있는 걸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각각 또 단점이 있어요. 쿨러 아스콘에 쓰는 그 특수 바인더는 일반 아스팔트 바인더보다 내구성이 좀 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콘크리트 위에 칠하는 페인트는 금방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기 흉해지고 유지보수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페인트 칠은 정말 금방. 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주변 경관하고의 조화도 또 고려해야 할 테고요. 네, 특히 공원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는 더 그렇죠. 그럴 때는 흙의 질감을 살린 경화 흙 포장 같은 걸 적용하면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짙은색 아스팔트가 열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열섬 현상을 좀 부추길 수 있는데 흙포장이나 좀 밝은색 포장재는 이런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쓰이는 주요 포장재들, 이것들의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역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아스팔트 계열이죠. 네,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리가 흔히 아스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우수한 주행성하고 비교적 편리한 시공성 덕분에 자전거 도로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은색 아스콘은 평탄하고 경제적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색상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걸 보완한 게 이제 컬러 아스콘인데 시인성은 좋지만 색상을 내기 위한 그 특수 바인더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내구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컬러 투수 아스콘. 이건 일반 투수 아스콘보다도 강도나 내구성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까 투수성 포장의 문제점을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투수 아스콘은 자전거 도로에는 거의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상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초기 배수 성능 빼고는 공극 막힘, 유지 관리 어려운 거, 강도 낮은 거, 겨울철 동결 융해에 약한 거, 단점이 너무 많아요. 정말 특별한 목적이나 환경이 아니라면 자전거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의 비추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아스팔트 쪽에서는 좀 더 나은? 개선된 기술 같은 건 없나요? 최근 연구에서는 자전거 도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로에는 주로 최대 골재 크기가 13mm인 아스팔트 혼합물을 쓰는데요. 착용 하중이 적은 자전거 도로에는 이거보다 좀 작은 10mm 혼합물을 쓰는 게 균열이나 표면 골재 떨어져 나가는 거 막는 데 더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입자를 더 작게 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중온 아스팔트, WMA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또 주목받고 있어요. 이건 일반 아스팔트보다 좀 낮은 온도에서도 시공 품질, 특히 다짐, 그러니까 단단하게 눌러주는 작업 있잖아요. 이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내구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폭이 좁고 시공 여건이 좀 까다로운 자전거 도로에 특히 유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콘크리트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에는 어떤가요? 네,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수명이 길다는 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포장재로서는 정말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줄눈 때문입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팽창하고 수축하는 걸 흡수하려고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줄눈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가 덜컹덜컹거리니까 주행성이 매우 나쁩니다. 아, 맞아요. 덜컹거리는 거. 네. 그리고 색깔 구현도 어렵고 페인트 칠은 또 쉽게 벗겨져서 관리도 번거롭죠. 그래서 주 포장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투수성 콘크리트도 있긴 한데 이건 역시 투수 아스콘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공원 같은 데서 가끔 보이는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 주는 그 고무칩 포장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터에도 많던데? 그건 어떤가요? 아, 그게 이제 고무칩이나 우레탄 같은 걸 활용한 탄성 포장인데요. 충격 흡수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전거 도로에는 정말 최악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네? 최악이요? 왜요? 표면이 너무 물러서요. 페달을 밟는 힘이 노면에 그냥 흡수되어 버려요. 이걸 구름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도로 달릴 때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고 속도도 안 나요. 아, 진짜 뭐랄까 약간 늪에서 자전거 타는 느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나 힘든데 왜 가끔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걸까요? 저는 본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요. 탄성 포장은 보행자 전용 보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보행자 전용이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전거 도로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포장재인데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와, 이게 뭐 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잘못된 관행인지는 몰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도 있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황당하네요. 그럼 약간 자연적인 느낌 주는 흙 포장이나 아니면 예쁜 보도블록 같은 거 이런 건 어떤가요? 흙에다가 고화재라는 걸 섞어서 다진 경화 흙 포장. 이건 자연스러운 경관 연출에는 좋은데 아무래도 강도가 좀 약해서 흙먼지가 날리거나 비에 쉽게 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적은 공원 산책로나 뭐 특정 구간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적합하고요. 점토블록 같은 조립식 포장은요. 미관은 좋을 수 있지만 이음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주행성이 최악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블럭이 꺼지거나 솟아오르는 단차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것도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주행 구간에는 절대 부적합하고요. 뭐 광장이나 횡단보도 부근처럼 디자인 요소가 필요하거나 속도를 좀 줄여야 하는 그런 극히 일부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써야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포장재가 있고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하네요. 그럼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결국 뭘 골라야 할까요? 딱 맞는 포장재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성능 비교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에 완벽한 만능 포장재는 없어요. 결국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설치되느냐, 그리고 어떤 기능을 주로 수행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해 본다면요? 우선 도심의 간선 기능이나 교통 분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전거 도로다. 이런 곳이라면 최상의 내구성과 주행성이 필수겠죠. 이런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최대 골재 크기 10mm의 밀립도, 그러니까 알갱이가 촘촘하게 배열된 컬러 중온 아스팔트를 기계로 정밀하게 시공하는 것.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색상 유지성이 좋은 안료하고 바인더를 써야 하고요. 네. 도심 간선도로는 그게 최적이군요. 반면에 공원이나 하천변처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중요한 레저형 자전거 도로라면 양질의 고소화재를 사용한 경화드 흙포장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구성이나 유지관리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요. 만약 내구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곳 역시 컬러 아스팔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토사 유입이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하천변에는 투수성 포장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천변은 투수성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 여기서는 공간 분리가 핵심입니다. 포장재를 다르게 써서 자전거 구간하고 보행 구간을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구간은 아스팔트, 보행 구간은 뭐 다른 재질,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전거 통행 구간에는 탄성 포장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탄성 포장 금지. 마지막으로 산악 지형이나 경사가 심한 구간, 여기서는 미끄럼 저항성이 생명이죠. BPN40 기준을 확실히 넘어서면서 마모에도 강한 그런 표면 처리가 된 포장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결국 성공적인 자전거 도로 포장을 위한 핵심 원칙,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들 말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안전성. 특히 최소 BPN40 이상의 미끄럼 저항, 그리고 주행성, 즉 우수한 평탄성. 이 2가지는 정말 타협 불가능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걸 만족 못하면 다른 어떤 장점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안전과 주행성, 이게 기본이다.
네, 둘째는 현재 기술 수준이나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자전거도로 환경에서 가장 균형 잡힌 최적의 선택지는 미립도 컬러 중원 아스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mm 골재 쓰고 기계 시공하는 거예요. 네, 컬러 중원 아스팔트. 그리고 셋째는 친환경이나 안전, 미관 같은 이런 이미지에 가려진 함정을 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투수성 포장, 탄성 포장, 그리고 블록 포장 이 세 가지는 자전거 도로 본연의 균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포장재의 명확한 한계를 딱 인지하고 정말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결국 예산 낭비하고 이용자 외면으로 가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뭐 단순히 자전거 도로 길이만 막 늘리는 것보다 이용자가 실제로 달리는 그 노면의 칠, 이걸 제대로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본질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또 쾌적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고품질 노면을 제공하는 것, 이게 성공적인 자전거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단기적인 비용이나 특정 장점만 너무 부각해서 볼 게 아니라 포장재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전거가 더욱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수록 이 기본을 이루는 포장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라고 봅니다.